선생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경향신문에 올해부터 새로운 컬럼을 쓰십니다. 그래서 소설가이자 심리학자이자 마음분석가이자 정신분석가이기도 한 김연경 선생님 오늘 모셔서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 잘 들어주신 게 선생님에 대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김연경 선생님을 모셔서 오늘 우리 마음을 한번 두드려 봅시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연경입니다. 유인경 기자님 너무 세게 과장되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되게 부담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식사들은 하셨어요? 네. 네. 남자를 위하여 나오고 나서 이런 북토크 자리를 출판사에서 한 4번 만들었어요. 근데 늘 7시 반에 시작해요. 퇴근하시고 식사하시고 오시나 봐요. 그리고 9시쯤 끝나는데 늘 이렇게 다 겨울에 했잖아요. 12월, 1월에. 늘 놀라운 게 우리나라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대한민국은 진짜 걱정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와 계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유인경 기자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이게 경향신문 1년 기획인데 첫 번째 강의를 제게 맡기면서 그런 의도가 앞으로 쭉 전문가분들이 강의를 하실 텐데 제가 전문가와 대중 사이에서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책들을 여러분이 읽으면 그대로 잘 소화가 안 되지만 제가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약간 훔쳐가지고 대중적으로 써놓은 글들을 읽으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글쓰기를 했기 때문에 제게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첫 강의를 부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요청한 주제가 3개 정도였어요. 1. 왜 현대인에게 정신분석 심리학이 필요한가? 2. 제가 왜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마음을 치료한다는 건 큰 의미에서 무엇인가? 거기까지에 대해서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장에서 너무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대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좀 앉아도 될까요? 네. 현대인에게 정신분석 심리학이 왜 필요한가 이런 주제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제 친구 얘기예요.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같이 다닌 친구인데 저처럼 키가 조그맣고 여리여리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문학을 공부한 친구였는데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 친구는 어떤 사립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막연히 30살이 되면 제가 어떤 소설에 썼는데 30살이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이 한눈에 조감되고 인생의 길목에도 가로등 같은 것이 켜져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30살이 됐는데 둘 다 똑같이 나는 30살이 돼도 마음이 이럴 줄 몰랐어. 필그나. 우리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되게 황당해했던 그리고 굉장히 자주 만나고 늘 이야기를 나누었던 친구예요. 근데 우리가 20대 때 나눈 얘기를 나중에 돌이켜보면 서로 불편한 감정을 이렇게 들어주고 소화시켜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했던 친구 같아요. 근데 30이 넘어서 그 친구는 결혼을 하고 저는 결혼을 안 하고 심리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죠. 근데 결혼 이후부터 이렇게 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친구가 전화해서 뭐라고 이제 20대처럼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남편이 어떻고 아이가 어떻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친구가 남편과 아이와 갈등할 때 저는 계속 심리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친구랑 얘기했던 식으로 아 그래 뭐 남자들은 어떻고 애들은 어떻고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친구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친구가 사실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좀 늦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뭐 이렇게 좀 엄마 몰래 뭐 이렇게 약간 뭘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상황마다 친구는 너무너무 과잉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게 니네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불안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리고 애들을 좀 봐줘라. 뭘 애들 이렇게 사사건건 이렇게 체크하고 그러니. 이렇게 제가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제가 그렇게 말하는 줄 몰랐어요. 친구는 점점 나랑 통화하는 걸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전화를 띄엄띄엄 하기 시작했고 저도 바쁘고 근데 얘기가 서로 이렇게 공통되는 주제가 없으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만나거나 통화하는 사이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3년 전에 친구가 딸이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새로 들어간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친구가 중학교 선생님인데 친구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전학을 하고도 딸이 더 자신을 못 견뎌하고 그러니까 애가 막 극단적으로 막 신경질과 분노와 반항과 이런 걸 하고 심리 상담도 받으러 갔는데 아이한테 문제가 없다고 선생님이 심리 선생님 얘기하고 엄마하고도 상담을 하고 이 문제가 막 너무 이렇게 막 그 예민하게 대립되고 막 늘 집안에 분노랑 불안이 가득 차 있고 내 친구는 이 감수성 예민한 문학도잖아요. 연약하고 남편한테 굉장히 의존적이어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거의 모든 집안일을 다 하고 아내의 감정을 다 소화시켜 줬는데 그 남편이 드디어 그러니까 내 친구가 제일 놀란 게 남편이 정말 온순하고 선하고 관용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뭐 옷장 문을 이렇게 쾅쾅 하면서 대체 나더러 어쩌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부부 싸움이었어요. 그게. 내 남편이 어떻게 못해서 그렇게 하고 막 집안이 너무너무 예민한 상태로 치달으니까 친구가 상립 상담도 받아봐도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로서 친구한테 그런 청을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얘가 용기를 많이 낸 거죠. 그리고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가 맨날 나더러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다고는 안 했어요. 그냥 네가 불안해서 그래 뭐 이 정도 얘기했는데 친구는 내가 자기를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맨날 나한테 너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는데 내 문제가 뭔지 네가 분석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너가 원한다면 책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그게 제가 혹시 만가지 행동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독서 모임을 꾸리는 게 있는데 제가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후배 여성들에게 자기 내면을 볼 수 있는 이렇게 차례차례 책을 소개해줘요. 제일 먼저 의존성을 볼 수 있게 뭐 그 다음에 그 나르시시즘을 볼 수 있게 이렇게 그런 책들을 소개해주면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 내면을 성찰하게 되고 또 만나서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자기 내면을 또 보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5명이나 7명 정도가 모여서 책을 읽고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친구한테 원하면 그런 모임을 만들어 줄 수 있어 그랬어요. 그리고 너가 사람을 모아봐 뭐 한 5명 안팎으로
그래서 친구가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해주는 책들을 맨 첫 시간에는 책을 읽는 법을 얘기해줘요. 그냥 읽지 말고 이렇게 책에 있는 에피소드를 내 내면에 비춰가면서 읽기. 그래서 읽고 모임에 와서 얘기할 때는 절대로 누가 어떻다는 말을 안 하기.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다, 시어머니가 어떻다, 동료 선생님이 어떻다. 우리는 누구랑 얘기하든 만나서 얘기할 때 늘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뭐 연예인이 어떻다, 정치인이 어떻다 이렇게. 근데 그런 대화는 자기를 성찰하는데 요만큼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다른 사람 얘기를 하지 않기, 자기 얘기만 하기. 그렇게 규칙을 정했는데도 늘 남의 얘기만 해요. 한참 동안 남의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의 얘기 할 때 1시간 이상 남의 얘기를 해도 뭐 그냥 떠도는 얘기를 해도 그냥 처음에는 가만히 듣기만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난 시간이 아까워. 그런 얘기 하려면 니네끼리 해. 제가 그래요. 그런 얘기는 이런 자리에서 안 해도 되잖아. 너희끼리 차 마시면서 해도 되잖아. 나 이런 자리를 만드는 시간이 아까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잖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 상해해요. 그래도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제 친구한테는 1년이 넘도록 친구가 모인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그런 좀 독한 얘기들을 제가 당사자가 볼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는데 그거는 너의 시기심이잖아. 그거는 너의 불안이잖아. 이렇게 말해주면 다 그 자리에서 어머 그게 내 불안이네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오랫동안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단 한 명도 없고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난 안 그런데요? 이거예요. 난 불안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회피예요.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온순한 반응이고 두 번째는 화를 내요. 자기가 뭘 안다고?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내면의 분노를 경험할 때는 정말 저를 맹렬하게 미워해요. 근데 제가 제 친구한테는 1년이 지나도록 해석을 안 해줬어요. 마음을 안 읽어줬어요. 친구가 자존심 상해할까봐. 그거는 너의 불안이야. 이런 말을도 안 했어요. 그렇게 조심조심 했는데 한 6개월쯤 지나서 친구가 이제 책 한두 권 읽을 때 벌써 자기 문제를 늘 책을 읽었고 성찰적으로 사고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모임에 와서 내 앞에서 자기 얘기는 안 해도 내면이 팍팍팍팍팍 인식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가 뭔지를 많이 보게 됐고 행동을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친구의 문제는 친구가 딸한테 제일 잘못했던 건 뭔가 하면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집에 와서 무슨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울고 불고 막 다른 학교로 가겠다고 막 이럴 때 친구가 뭘 해줘야 했냐 하면 괜찮아. 아이가 집에 와서 무슨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을 막 얘기하는 건 내가 이런 스트레스와 불편한 감정을 소화하지 못하니까 엄마가 대신 소화시켜서 좋은 것으로 돌려주세요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엄마가 불안한 사람이어가지고 딸을 달래주기는커녕 그러니 그럼 어떻게 할까? 옮겨줄까? 막 엄마도 똑같이 막 이렇게 불안에 장단을 맞춘 거예요. 불안이 증폭되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하냐 하면 이제부터 딸의 불안을 소화시켜줘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밖에서 들어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는 죽을 만큼 힘들더라도 그냥 가만히 들어주고 다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라고. 그거를 평생 그걸 안 해줬던 거예요. 너가 힘들었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정말 힘들겠다. 괜찮아. 이걸 안 해준 거예요.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그게 뭐 어떻다고?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만 늘 같이 불안을 주고받았지.
친구가 같이 불안에 반응을 안 하고 가만히 참으면서 딸아이의 불안을 이렇게 보고 받아 안기 시작하니까 친구가 그게 보이더래요. 얘가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기만 하면 자기가 속에서 확 불안이 올라온대요. 넌 도대체 뭐 이런 말이 막 나갈라 그러는. 불안이 상호작용하니까. 근데 꽉 참고 딸애를 이렇게 받아주니까 딸애가 뭐라고 하면서 점점 이렇게 애가 편안해지는 게 눈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한 6개월쯤 하고 나니까 이 딸이 엄마 나 예전 학교로 전학 가고 싶어. 그렇게 말하더래요. 예전 학교가 좀 좋은 학교였어요. 거기서 공부하면 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경쟁력이 막 치열한. 근데 거기 가고 싶다는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불안을 이겨냈고 그들과 제대로 다시 경쟁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자기 존중감도. 그래서 그 딸은 다시 예전 학교로 갔어요. 다행히 학교에서 받아줬어요. 그래서 친구가 내내 3년 내내 이제 제일 많이 한 건 딸아이의 불안을 계속 소화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도 자기가 얼마나, 제가 친구 남편이지만 가끔 볼 때마다 저 남자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친구 너무 연약하고 의존적인 친구여서 집안일이나 뭔가를 스스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이 하는 거라고 생각한. 근데 자기가 얼마나 의존적이었는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렇게 남편을 보호해주는 엄마 역할, 그러니까 모든 남자의 무의식에 있는 그 보호받고 싶어하는 그 내면을 안아주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2년쯤 지나니까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난 저 남자가 굉장히 어른스럽고 듬직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요즘 자꾸만 나한테 어리광을 부려. 그러니까 그 보살핌 받고 싶은 욕구가 그 남편 내면에도 있었던 거예요. 누구 내면에나 있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자기는 그 이렇게 사회화된 학습화된 가장 역할을 막 어깨가 미어지도록 하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아내가 그 역할을 좀 덜 요구하니까, 그리고 아내가 편안하고 관대해지니까 정말로 아내 앞에서 어리광을 부리는, 그러니까 서로 퇴행하는 그런, 왜 친밀한 관계에서 제일 핵심이 서로 퇴행하는 거잖아요. 퇴행한 상태에서 서로의 무의식을 보살펴 주는 거잖아요. 그 어리광을 부리더래요. 그리고 또 친구가 달라진 게, 그러니까 친구도 그렇게 불안한 사람이 됐던 게 부모가 불안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23살에 사립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바로 그해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시골에 무슨 이렇게 도련님 있잖아요. 집안을 모두 말아먹은 도련님.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바로 힘든다고 느꼈던 직장을 그만두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친구가 30에 결혼한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가족의 처녀 가장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결혼한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시집가면 우리는 어떡하니? 라고 생각한 부모가 키운 아이들이에요. 근데 걔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리고 박해감도 많고. 그래서 이게 진짜 대물림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진짜 2000년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을 치료하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 맨날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저 외국은 부럽다. 저건 정말 다행이다. 2000년부터 우리가 이렇게 대중미디어가 심리에 대해서 얘기한 건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여러분이 많이 오는 것도 정말 고맙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명이 누군가가 달라지면 100명쯤 도울 수 있을 텐데 저 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심리 문제가 사회 문제고 또 다음 세대에 대물림 돼서 그 사회 전체를 계속 이렇게 악순환을 만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한 개인이 사회 전체 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극단적이고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나 부시예요. 그 히틀러의 정신분석, 부시의 정신분석 나와 있어요. 전 다른 독재자나 다른 정치인들은 모르고 그 두 권의 책을 읽어보면 그들이 어떻게 개인 내면의 불안이나 분노를 외부로 투사해서 대중을 확 이렇게 휘몰아치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언제나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사회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는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정말 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정신분석을 받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불안한 사람이고 작은 일에도 너무 크게 상처받고 항상 겁쟁이여서 실천은 못하지만 늘 무슨 죽음 충동에 시달리고 그리고 나중에 아주 심각한 중증 우울증이 왔는데 그냥 우울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모든 판단력과 모든 사고력이 다 이렇게 마비되는 그리고 완전히 무기력해져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 비전도 안 생기는 막다른 곳에 도달한 그런 그 상태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완전히 중증 우울증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시점에서 이제 정신분석을 받기 시작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 나는 정신분석 받기 전까지 책을 정말 많이 읽었고 내 문제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핵심이 뭐였냐면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알아도 그거는 그냥 레시피를 읽는 거예요. 요리를 직접 먹는 거하고 정말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이 의식 차원에서만 계속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을 분석해 들어가니까 제가 몰랐던 많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깜빡해 잊고 있던 기억도 떠오르고 나한테 그런 건 없다고 생각했던 감정들도 막 맞닥뜨리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만 특별하게 고통스럽고 나만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해주면 친구들이 나도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던 이 시점, 이 시각을 이제 동시대를 같이 사는 여성들에게로 돌리면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분석이나 자기보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사실은 불완전한 판단력이나 사고가 불완전한 시기에 부모를 향해서 만들어 가진 내면의 자기 이미지나 생존법을 점검하지 않은 채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서 계속 부모 목소리가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부모가 머릿속에서 뭐라고 해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는 등 그러죠.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부모 목소리. 그게 어린 시절에 만들어 가진 유아기 생존법이고 더 어른이 된 20살이 넘으면 그런 목소리나 그런 생존법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차려야지만 인생이 행복해져요. 근데 대부분 다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분석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이 작업은 20살이 넘어서 25살 때쯤 되면 누구나 다 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제일 많이 후회한 게 나도 25살에 할 걸. 그래서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근데 그때는 그만한 이해가 없어서 못했고 또 그런 분석을 해줄 사람도 찾기도 어려웠고 근데 요즘은 25살짜리도 많이 그런 걸 하지요. 그래서 그 유아기 생존법을 버리고 어른으로서의 생존법을 가져야지만 자기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건데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을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이 우리가 건강한 어른으로 살기 위해서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기 위해서도 누구에게나 필요한 작업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누구나 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개인이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하고는 해요. 저 혼자. 그리고 우리 사회를 무슨 폭력 사회니 불안 사회니 무슨 사회니 하는데 제가 요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피에르 부르디에의 세계의 비참이라는 책의 서문에 나와 있는 대목이에요. 그 피에르 부르디에는 사회학자로서 사회적으로 불행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3년 동안 연구했어요. 그들이 왜 그토록 불행한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를 정말 연민 어린 시선으로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런 걸 책으로 쓴 게 세계의 비참인데 그 서문에 그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내용을 책에 실으면서 서문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통탄해서도 안 되고 비웃어서도 안 되며 혐오해서도 안 된다. 오직 이해하는 것만이 필요하다. 이는 스피노자의 말이다. 하지만 스피노자도 이 규칙에 따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 규칙에 따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학자가 아무리 이 규율을 준수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서문을 썼어요. 근데 이분도 그냥 사회학자로서 그 불행하고 고통받는 환경에 있는 개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여기서 그들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심리나 정신분석이 도입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에도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이유가 되게 많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삶이 계속 이렇게 인생이 지금 이곳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어딘가에 좋은 삶이 있을 거라고 계속 판타지를 쫓는 사람들도 삶이 불행하게 돼요. 내 삶의 고통을 직면하지 못하고 내 안의 불안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로 회피하는 사람들이 도박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불행도 사실은 심리의 문제에서 비롯되거든요. 제가 아는 여성 하나가 후배 여성이 메일을 가끔 저한테 이제 그 독서 모임 하는 애들 중에서 메일을 지가 막 힘들면 이런저런 메일을 보내요. 그러면 메일에 답해 주는데 그 친구는 뭘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할까요? 이런 질문을 보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힘들고 고단한 이유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여러 형제의 막내고 부모가 이게 낙태를 할까 말까를 막 망설이던 그런 태내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집안에 소용이 없는 자식일까봐 그 집안에 소용이 있는 자식이 되기 위해서 부모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도 열심히 하고 엄마 일도 열심히 도와주고 막 매사에 열심히 해서 늘 방전되는 거죠. 그리고 방전돼서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만 열심히 살면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힘을 많이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설명해주면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 힘이 한 번에 빠지지는 않죠. 또 힘이 들어가면 얼른 알아차리고 이렇게 빼고 그러면서 아, 삶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니다 하는 걸 인식하게 되면 방전될 때까지 그렇게 애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이나 불행도 사실은 심리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사회를 이해하는 도구로서도 심리나 정신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피에르 부르디에도 정신분석을 공부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사회학자 중에는 제가 아까 말했던 나르시시즘이 이혼율을 높인다. 이 사람은 역사학자예요. 크리스토퍼 레시. 그리고 그 산업사회가 현대인들의 그 정체성을 혼돈스럽게 만든다. 이런 걸 주장한 사람 사회학자예요. 앤서니 기든스. 또 페미니스트가 여성의 의존성이 여성을 취약하게 한다. 그렇게 정신분석을 이렇게 차용한 다른 분야의 학자들이 사회를 읽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정신분석학 내부에 있는 학자들은 점점 인간을 더 잘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는 도구들을 한 세기 내내 개발해 왔어요. 그래서 학문이 정말 많이 이렇게 발전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도구로서도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은 필요하고 또 타인을 이해하고 잘 관계 맺는 그리고 잘 소통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도 자기를 아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해요. 한일 간의 문제 같은 걸 볼 때도 저는 우리가 한일 간의 문제에서 심리 게임에 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일본에게 자꾸만 일본을 향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왜 계속해서 피해자 입장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나? 왜 계속 우리가 피해당했다, 고통당했다 이런 하소연을 하면서 너희들이 배상해라, 물어내라 이렇게 저들을 원망하는 자리를 못 벗어나는가? 패러다임을 바꿔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피해의 경험을 넘어서서 너희가 잘못했지만 우리가 너희를 용서할 테고 우리의 아픈 과거의 경험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침내 우리가 그 모든 경험들을 잘 넘어선 승리자가 되는 자리로 가는 그런 패러다임을 가질 수는 없을까? 그래서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경험에서 지혜를 배우고 또 심리적, 경제적, 물리적으로 강한 민족이 돼서 같은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게 우리가 더 힘써야 하는 방향이 아닌가. 왜 자꾸만 계속 피해자의 자리에 머무르면서 계속 뭘 배상하라고.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거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남자친구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 여자애들한테 니들은 사랑의 거렁뱅이니? 왜 자꾸만 남자한테 뭘 해달라 그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남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적이지 못한 거예요. 한일 관계에서도 우리나라가 덜 주체적인 거예요. 권력이 일본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니들이 사과해라. 아니 그들이 사과하는 게 뭐 중요해. 그냥 우리가 용서해주면 되지.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완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꿔서 그 경험을 승리의 경험으로 만들고 그리고 당당한 마음으로 대인배 같은 마음으로 그 사건을 대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유럽 전 나라에 피해를 준 독일에 대해서 전후 협상과 배상을 끝내고 나서 그 유럽의 어떤 나라도 독일에 대해서 더 이상 원망하거나 배상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들은 조용히
독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애써요. 그죠? 자존심 상하게 왜 자꾸만 니들이 잘못했잖아, 배상해. 완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도, 정치적 문제도, 대인관계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절박하게 우리 사회에 정신분석이나 심리학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8시 반이 됐어요. 그러면 마음을 치유한다는 건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강의가 원래 1시간 길이고 30분은 질문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셔서 질문 길을 좀 줄이거나 그게 나을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마음을 치료한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정신분석을 제일 처음에 만들 때 프로이트는 다윈을 참고했어요. 다윈이 이론을 만들면서 인류가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조건, 다윈의 가설이에요. 인류의 두 가지 중요한 생존 조건을 성욕과 공격성이라고 그랬어요. 성욕이 있어야지만 자손을 낳을 수 있고, 공격성이 있어야지만 먹이를 사냥할 수 있고, 포식자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이 성욕과 공격성 이론에서 참고해서 프로이트는 성욕에서 자기보존 본능, 공격성에서 자기 파괴 본능이, 그러니까 에로스와 타나토스, 자기보존 생존 본능과 죽음 본능이 인간 내면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감정은 두 가지 다른 영역의 욕동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에로스 생존 본능 쪽에서 파생되는 감정들이 자기애나 이타성이나 용기, 배려, 자기 존중감, 이런 것들, 긍정적인 감정들이고, 이쪽에 타나토스나 죽음 본능에서 파생되는 감정들이 분노, 불안, 박해감, 시기심, 질투, 죄의식, 이런 거예요. 근데 불안 같은 거나 분노 같은 것도 정상적인 범주까지는 정말 필요한 감정이에요. 불안이 느껴져야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간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누구나 가지고 나오는 감정인 거예요. 근데 성장하면서 사회가 문명화되어 있잖아요. 성장하면서 특히 부모 환경에서 부모가 허용하는 감정이 있고 허용하지 않는 감정이 있어요. 부모가 허용하는 감정은 이렇게 점점 강화되고, 부모가 허용하지 않는 감정은 억압되죠. 그래서 우리 애는 정말 정직해 그러면 정말 정직한 아이가 되고, 그죠? 그리고 뭐 조금 거짓말을 했다고 뭐 이렇게 막 야단을 맞으면 거짓말을 못하는 아이가 되고, 그런 식으로. 근데 부모가 허용하고 사회가 허용하는 감정은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 영역의 감정들인 거예요. 부정적 영역의 감정들은 성장기 내내 계속 억압되는 거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게 무의식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 환경에서 허용되지 못한 성향들, 그 다음에 약한 자아가 수용하지 못하는 고통들. 그러니까 아이 때에는 자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애가 길바닥에 넘어졌을 때 부모가, 할머니가 길바닥을 뗐지 하는 건 다 괜찮아요. 아이는 너가 잘못해서 넘어졌잖아 라고 말하면 안 돼요. 2살이나 3살짜리한테. 아이는 잘못하는 게 당연하니까. 근데 그 생존법 그대로 커서도 길바닥을 뗐지 하면 안 돼요. 어른이 되면 생존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아가 약할 때 수용할 수 없는 고통들, 내가 잘못했다거나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들을 부모도 보호해주고 아이도 외면해요. 그런 것들이 무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트라우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내면에 쌓여서 이렇게 좋은 자기 이미지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이상화된 자기 이미지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이 억압되어 있는 감정들은 나한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들이 계속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면서 이 사람을 괴롭혀요. 이해할 수 없이 어떤 사람이 밉거나 작은 일에 크게 상처받거나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욱 하고 반응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무의식이에요. 알죠? 이제는 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불편하게 만들고 관계를 그르치고 또 그런 무의식을 억압하는데 에너지를 허비하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어렸을 때 억압해 놓은 약한 자아가 외변했던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된 자아는 끌어안을 수 있는 감정들을 다 꺼내서 내 것으로 수용해야 돼요.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25이 되면 이런 거 작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 이제 뭘 내가 성장하는 내내 내가 내면에다 뭘 파묻어 놨는지를 보는 걸 이제 자기 성찰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분석가가 해주면 자기 분석이고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신분석에서 무의식이라고 부르고 심리학에서는 내면 아이라고 부르고 왜냐하면 아이 때 억압해놔서 거의 아이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면 아이라고 부르고 그러는데 그것을 성찰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자기를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성찰할 때 제일 먼저 남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걸 다 끊어보세요. 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을 때마다 아 이게 다 내 얘기구나.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려고 싶을 때 누구를 흉보고 싶을 때 아 이게 다 내 내면에 있는 거구나. 그렇게 느끼면 그게 정답이에요. 자기를 보는 법이에요. 그리고 또 행동 속에서 자기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내가 갑자기 막 너무 그러니까 ADHD라는 거 알죠? 과잉행동장애. 아이들은 언어로도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감정을 감정으로 느끼지도 못하고 그래서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면 막 움직여요. 행동을 막 해요. 근데 어른이 되면 이제 언어로도 표현되기 때문에 행동이 조금 이렇게 자제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그 습관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막 서두르는구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 어떤 모임을 막 많이 만들어 보고 있는데 그게 누군가 나를 보호해줄 대체 공간을 찾고 있구나. 그런 거 있죠. 아 내가 혼자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고 싶어 하는데 이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타인들이 나를 침해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렇게 자기 행동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언어나 감정도 무의식을 표현하지만 행동으로도 우리가 감정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면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이 독서 모임 하는 친구들은 조금 아까도 그런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내면 아이를 그것도 참 절묘한데 아무튼 내면 아이를 찾아냈는데 내면 아이가 40년 넘도록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걸 알았대요. 길가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가 40년 내내 저러고 있었네요. 이렇게. 근데 진짜 놀라운 거 무의식을 정말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해주면 화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건 너가 불안해서 그렇잖아. 그럼 난 안 그런데 뿐만 아니라 자기가 뭘 한다고 저래? 이렇게 화내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무의식에 못 닿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내면 아이를 인식할 수 있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그 독서 모임에서 성인 자아가 있고 내 내면에서 계속 떼쓰고 투정하는 아이가 있구나라고 성인 자아와 내면 아이가 분리돼서 인식되는데도 정말 오래 걸려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게 인식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면 아이가 뭔지 잘 모르겠죠. 이 독서 모임을 해보면 성찰적으로 말하는 데에도 1년이 걸려요. 뭐 탤런트 누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시부모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말기로 했잖아. 그렇게 해서 아주 몸에 딱 배게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건 불안감 때문이었어. 이렇게 성찰적으로 말하는데 1년이 걸리고 3년이 걸려도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성찰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내면 아이를 보는 데에도 그만큼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욱 하고 화가 나면 화를 낼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게 내면 아이라는 걸 인식해. 이렇게 가르쳐 줘요. 계속해서 그렇게 인식해. 누가 막 미우면 미워하는 게 어른인 너가 아니고 내면 아이야. 어른인 너는 그렇게 이유 없이 남을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어른인 우리는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 없이 확 화를 내지 않아요. 근데도 자기도 모르게 앞뒤 없이 화를 내고 후회하게 될 때 그 화내는 분노가 내면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인 자아와 내면 아이를 분리해서 인식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1년 걸려요. 근데 정말 어떤 사람들, 늘 책을 읽었던 사람들은 한두 번 만에 바로 하기도 해요. 내 친구 같은 경우나 책을 많이 읽고 성찰적으로 분석적인 글쓰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진도가 빠르고 또 책과 안 친한 사람들은 오래 걸리고 그래요. 그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기를 성찰한다는 거, 내면 아이를 본다는 게 그냥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누군가 꼭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면 아이를 성찰적으로 자기를 보고 표현할 수 있게 되고 행동 속에서도 자기를 보고 또 내면 아이도 성인 자아랑 분리돼서 인식할 수 있게 되면 그게 이제 자기를 제대로 성찰한다. 이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것을 이제 통합하는 내면 아이를 성인 자아가 내면 아이를 달래주고 보살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외면해 놓은 부정적인 감정을 내 거야 이렇게 인식하고 근데 그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내면 감정을 말해주면 화낸다 그랬잖아요. 화가 나요. 정말 못 받아들여요. 심지어 저는 제가 스스로 분석해 내 모습이래도 내가 받아들일 때 몸이 너무 아파요. 내가 그렇구나. 그 정도로. 그래서 양가성을 통합한다는 것도 그냥 그게 말이 통합이지 정말 몸과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돼요. 내가 그렇다는 걸 인정하는데. 내 친구가 맨 처음에 말했던 친구가 시기심을 받아들이는 게 제일 어려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평생 그게 시기심인지 모르는 채로 계속 자기를 앞질러 가는 차를 보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를 차를 앞질러 갈 수도 있지. 그런 거. 그리고 친구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 쪽에서 좀 미안한 일이긴 한데 우리가 같이 문학을 공부했지만 친구는 선생님이 됐고 저는 이제 작가가 됐잖아요. 친구가 제가 책을 내거나 작품 발표할 때마다 어떤 멘트를 늘 하냐 하면 책에 나온 사진을 보면서 너 눈썹이 이렇게 가운데가 갈라졌더라. 눈썹이 갈라지면 인생이 고달프다던데. 너 사진 보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너 정말 많이 늙었다 그러더라. 네 얼굴 너도 세월이 느껴. 친구가 늘 그렇게 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시기심이었. 저도 어렸을 때는 제가 왜 저러지? 잘 몰랐고 나중에 저게 시기심이고 제가 얼마든지 저렇게 느낄 수 있구나. 우리가 똑같이 문화를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걔가 그런 얘기를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자기 시기심을 알아내고 특히 우리 학번에는 문단에 나와서 활동하는 동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는 그 모든 친구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는데 인정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로 통합한다는 건 그냥 말이 내가 그래 이게 아니고 온몸으로 아파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진짜 회복이 그러니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양가성을 통합하는데 이렇게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일단은 내 안에서 내가 괜찮다라고 내 안에서 내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을 수용해 줄 수 있게 돼요. 내 친구의 시기심을 내가 말없이 이렇게 수용해 주었던 것처럼 내 친구도 아이들의 불안을 이렇게 수용해 준 것처럼 관계에서 타인들과 양가성이 수용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관대해져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혹은 집단,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을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 독서 모임 하는 친구 하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간 3월에 발령받았는데 4월에 저한테 와가지고 막 교감 선생님이 어떻고 학교가 어떻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학교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뜯어 고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공동체나 조직과 통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가 지금 할 일은 교육계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조직에 적응하는 거야. 그렇게 말해주고 뭐가 적응이 안 되는지. 그러니까 그 친구도 여러 해에 걸쳐서 이제 나중에는 고감 선생님이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조직이나 공동체와도 이렇게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무의식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데 그런 삶과 죽음을 통합하는 과정까지 죽음도 삶의 일부고 우리가 잘 맞이해야 하는 미래다 하는 걸 통합하는 그 정도 4단계까지를 통합하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정말 인생의 길목에도 가로등 같은 것이 켜져 있는 그런 날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을 치료한다는 게 자기 내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으로 확산돼서 타인에게도 유익해지고 그런 과정을 밟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지금 나중에 1인당 100명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부를 생각해봤더니 평소에 거의 칼을 잘 안 내는데 식당에서 밥이 늦게 나오면 그렇게 화가 나요. 왜 내 마음의 아이는 그렇게 헛기졌을까. 육남의 막내여서 오빠가 뺏어먹어서 그런 게 아닌가. 지금 제 마음의 아이를 찾느라고 굉장히 애썼고요. 여기까지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기서 오늘 질문을 안 하면 죽어버릴 것 같다는 느낌만 손을 좀 들어주시면 네. 많이 잘 들었고요.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화난 아이가 계속 저 같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선생님 말씀하시는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이라는 책을 읽고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현업하고 제가 이렇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서에 전화를 받고 나면 다 화를 내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화를 낼 때는 무서워서 조용해요. 그냥 듣고 있어요. 그러면 또 그 모습 때문에 너무 자책스러운 거예요.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또다시 계속 그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선생님 책을 읽고 제가 이제 이렇게 심리학 같은 거를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걸 찾아봤었어요. 그랬더니 우는 아이, 화난 아이, 여러 종류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가 그거를 읽고서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걸 다 읽고 내가 문제였구나. 그리고 흉내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얼마 동안은 제가 마치 잘 컨트롤이 되는 것처럼 있었는데 요즘에 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화가 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면 또 화가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별거 아닌데 또 계속 화가 나요. 근데 그거가 문제인 줄 알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책을 가지고 제가 보고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어디다 도움을 청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그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를 관찰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저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전산 일을 하는데 저한테 항상 서비스를 요청을 해요. 몇 변경해 주세요, 바꿔주세요, 해주세요 한 다음에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1시간 안에 이거 해주세요라고 정해져 있는 답변한테 저를 재촉을 해요. 그럼 저는 재촉받을 때, 네, 그럴 때 재촉받을 때 혹은 요구받을 때, 그럴 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성격은 사실 좀 그렇거든요. 본인이 남에게 재촉하고 요구하는 성격이고, 안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 안에 억압돼 있어서. 그리고 아마 부모가 굉장히 많이 애를 닥달하고 재촉하고 그러는 양육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양육에 의해서 이렇게 부모한테 화내지 못한 것들이 내면에 쌓여 있어서 그래서 그쪽에 터지는 거죠. 언제나 문제의 근원은 우리 정서가 형성되는 그 양육식이 6살 정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보시는데 내가 지금 엉뚱한 데 화를 내고 있구나. 사실 내 안에 있는 저 사람들에 대한 분노인데 부모에 대해서 아이가 내는 화인데 그걸 인식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뉴욕에서 왔는데요. 5년 동안 뉴욕에 살면서 방전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40 넘었는데 근데 갈 길을 잃었어요. 정말 갈 길이 있었고 좀 중증 우울증까지 저는 굉장히 낙천적이고 정말 긍정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막 당차게 사는 스타일이고 저는 자신감 빼는 시체인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뉴욕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었고 했는데 되게 무모하게 뉴욕에 가서 5년 동안 살면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방전이 됐는데 실패감에 굉장히 사로잡혔고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나는 실패했다. 나이 40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국에는 친구들 이런데 나는 완전 이제 거기서 밑바닥부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큰 욕심을 발휘했던 것도 아니고 저는 진짜 그냥 어느 정도만 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안 되니까 너무 힘들고 거기 뉴욕 생활이 워낙 터프하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제 한국을 잠깐 들어온 상태에서 선생님 강연을 듣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정말 갈 길을 잃었고 정말 1년 내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했어요. 진짜 정말 죽고 싶었고 막 뛰어내리고 싶고 이런 것들을 막 참으면서 이렇게 그냥 정말 살았고 그냥 죽는 게 정말 더 좋은 그냥 고통이 너무 싫으니까 그래서 뭐 안락사 찾아오고 근데 그러는데 지금 한국에 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힘을 이렇게 얻게 된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삶의 목표도 없어졌고 원래 있었던 것과 뭐였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갈 길 잃었고 제 자신이 정말 완전히 다 파괴된 느낌, 다 바닥까지 다 이렇게 산산조각난 그런 느낌,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죽을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저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다라고 그냥 사는데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이제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거를 듣고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아니에요. 35부터 한 50까지를 중년이라 그러는데 35부터 중년의 위기가 와요. 그때부터 삶을 재정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0부터는 어른으로 살아야 되고 성인으로서의 삶을 부모랑 분리해서 살아야 되고 부모랑 분리해서 살던 청년기를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하는 게 35인데 그때 저도 35부터 혼돈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 거기서 혼돈이 오냐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꾸는 꿈이 대체로 어떤 꿈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대체로 부모의 꿈이거나 아니면 나의 결핍감인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결핍돼 있던 걸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35이 되면 그 꿈을 성취해도 허망하고 성취 못하면 더 허망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꿈을 조정해야 돼요. 그 꿈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부모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내 결핍감을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였지 진짜 한 사람의 인간이 내가 갖고 있는 진짜 재능, 자질을 가지고 삶을 이렇게 꾸려나가기 위한 꿈은 아니었던 거예요. 35부터 중년의 위기들이 와서 마흔 무렵에 굉장히 많이 방전이 되는데 그때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모든 유아기 꿈과 생존법을 재점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아기 생존법을 그냥 가지고 산다고. 유아기 생존법을 재점검하고 이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진짜 뉴욕에 가서 추구했던 꿈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였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응. 저는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뉴욕에 사는 거예요. 응.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될 수도 있나요? 아니죠. 뉴욕에 산다는 거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뉴욕이 너무 좋고 거기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을까? 되진 않죠. 응. 그것과 다른 목표를 찾아야 되는 건가요? 왜 뉴욕에 갔는지를 솔직하게 짚어봐야 돼요. 아마 뉴욕에 가기 직전에 어떤 심리적인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고 근데 있었어요. 뉴욕에 갔을 때 여행을 가면서 거기서 제가 나는 뉴욕이 저의 도시라는 걸 정말 깊이 느끼고 많이 힘든 일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시작은 그랬었죠. 그리고 여전히 도망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삶은 그렇게 떠돌면서 사는 게 삶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뭔가 자기를 성취해 가는 게 삶이잖아요. 그죠? 그 성취가 일이든 사랑이든 혹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일이든 그런 생산적인 요소가 있어야지만 삶의 에너지가 또 나와요. 그렇게 낯선 도시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그게 삶이에요? 이상하네. 그게 고통으로부터 도망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뉴욕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어떤 힘든 일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힘든 일들에서 감당해야 하는 심리적인 아픔들을 겪지 않고 도망쳤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면 행복하거든요. 제가 권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아마 그 전에 힘든 일이라는 게 어떤 상실이었을 거예요. 그죠? 나 책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이별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었으면 거기 그렇게 외국을 떠돌면 안 된다는 걸 다 얘기해놨잖아요. 다 읽었죠. 아 진짜요? 선생님 저 기억 좋은 이별 나온 지 몇 년 됐잖아요. 예, 2010년인가. 거기 보면 상실을 경험하고 외국으로 떠나는 사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외국으로 떠나는 거는 거기 그런 대목도 있는데 아무리 멀리 떠난다고 해도 자기 마음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외국을 여행하면서 자기처럼 떠도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외국 여행할 때. 그들이 전부 다 너무나 아무튼 힘들어 보여요. 계속 힘든 상태에서 계속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유보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 그거는 고통을 오래 받는다는 뜻이에요. 인생 내내 그 고통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뉴욕으로 떠나기 전에 경험했던 힘든 일들과 정면 대결해야 돼요. 그러면 뉴욕에서 만약에 제가 원했던 목표가 있었고 그게 성취가 됐거나 어느 정도 제가 만족감을 거기서 걸 달성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 자신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만약에 자기가 여기서 충분히 모든 애도 과정을 다 거치고 그리고 나
더 큰 땅에 가서 나를 내 꿈을 펼쳐볼 거야 하고 가서 거기서 진짜 많은 걸 성취했다면, 그래서 일, 사랑, 돈, 이 세 가지가 척도예요. 자립해서 건강하게 사는가. 일, 사랑, 돈에서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인생을 잘 운영해 간다면 그럼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그 이별 리뷰라는 책을 보면 12세 이전에 그 아이가 상실을 겪은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10살 때 아버지랑 사별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좀 제대로 케어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도의 과정을 거친 게 한 13, 14년 정도 제가 걸렸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상실감을 겪고 나서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제가 그 대체의 대상으로 찾은 게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찾는 거죠. 그래서 좀 전 어린 나이부터 약간 좀 많이 조숙했고 남자들을 좀 일찍 만났어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아버지를 보내고 나니까 이제 한 13년 그 정도 지나니까 그동안 저는 되게 사랑에 많이 집중해 있었고 관심도 많았고 온 힘을 쏟았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남자를 이제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좀 이게 사랑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앞으로도 좀 건강한 관계를 맺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제가 고민했더니 일단 제가 제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지 못해서 나를 사랑하면 해결이 될 만한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항상 남자들 만날 때 좀 많이 좀 파괴적인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듣고 싶어요. 남자를 만날 때 파괴적인 관계를 반복해서 맺으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느꼈는데 그거를 핵심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분노를 조절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강도만큼 화를 내죠. 근데 그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은 사실은 내면에서 10살 때 자기를 떠난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화내는 아이를 달래주는 방법은, 달래주는 건 지금 그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 성인 자아가 해야 돼요. 그때 그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해주면 좋아요.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건 아니야. 그렇게 떠날 때 되게 슬픈가 봐. 그렇게 떠날 때 아빠도 슬펐을 거야.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돼요. 경험상 분노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화를 내는 건 내 감정의 착오이고 사실은 그 밑바닥에 있는 게 슬픔이라는 걸 알고 많이 울 때 분노가 해결돼요. 아빠가 자기를 미워해서 떠난 게 아니고 떠난 아빠도 굉장히 슬퍼하면서 지금도 자기를 염려하고 있어요. 아이가 오해하고 있는 마음을 바꿔줘야 돼요. 내면 아이가. 근데 너무 터무니없는 상황에서 계속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울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상하게 모든 상황에서 눈물을 너무 많이 터뜨리고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제가 너무 곤란해지는 상황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터질 때 울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이유를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왜 눈물이 나지? 그러면서 자꾸만 눈물을 빨리 닦아내려고 하고 안 울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를 애도하면서 울어야 돼요. 그 내면에 10살짜리 아이가 진짜로 그 10살짜리 아이가 울게 해야 돼요. 슬퍼하면서. 그 아이가 충분히 울게 해줘야 돼요. 연극하는 사람인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교육 방식이 굉장히 다르셨어요. 아버지는 지금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선생님 책도 소개해서 다 읽게 되고 막 그랬는데 어머니는 완전 반대신 거예요.
저를 계속 통제하려고 하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연극하는 것도 계속 반대를 하셨고 근데 제가 이제 31가 되니까는 이제 결혼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하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엄마와의 어떤 대화에 있어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쭉 나이 내면 아직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연극도 그냥 하지 않고 소위 좋은 학교에 굳이 가서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했구나 이걸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엄마랑 대화를 해야지라고 시작을 해도 정말 대화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대화를 시작하면 계속 서로가 어떤 짜증과 화만 주고받게 되고 근데 또 아빠랑 대화를 하면 대화를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엄마가 너무 외로워 보이고 그래서 엄마를 이해를 하고 싶은데 막상 막 저를 통제하려는 게 너무 싫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엄마 나는 오늘 안식년이 필요해 3달간 제주도를 가 쉴 거야 그러면 아빠 되게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 엄마는 대체 1달간 뭘 하길래 거기서 쉬냐 집 가서 쉬어라 이런 식으로 제가 남자친구랑 일해서 헤어졌다 그러면 아빠는 너 되게 그 관계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겠구나 애도를 잘 하렴 이렇게 하면 엄마는 그 남자의 조건을 듣더니 잘 헤어졌다 그리고 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근데 엄마는 계속 저한테 말로는 너랑 친구가 되고 싶고 하는데 점점 엄마가 나이가 드시면서 엄마가 치매가 그러니까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치매가 들어서 약간 인식이 판단이 잘 안 선하라고 들 정도로 너무 말도 안 되는 화와 심지어 세연이한테도 제가 볼 때 너무 무리한 요구와 그러니까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엄마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아까 얘기하던 중간에 제일 많이 한 얘기가 자기를 치료하는 첫 번째가 자기를 성찰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가 어떻다, 아버지가 어떻다, 남편이 어떻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계속 엄마가 어떻다, 엄마가 어떻다, 엄마가 어떻다 하는데 31살이라며요. 그러면 엄마의 생각이나 판단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나이예요. 않아야 하는 나이예요. 엄마가 뭐라 그러든 엄마랑 독립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 자꾸 나는 엄마의 인정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계속 엄마한테 머리를 들이밀잖아요. 엄마 나를 이해해줘, 나를 인정해줘. 그래서 결국에는 엄마 말에 의하면 너는 결국 너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대로 살면서 그러면 됐지 왜 자꾸 엄마한테 머리를 들이밀고 거기에 못 받은 사랑을 자꾸 받아내려고 하냐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엄마랑 아버지랑 딸이랑 너무 밀착돼 있어서 평생 엄마가 소외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자기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으면 됐지 왜 엄마 것까지 뺏어오려고 그러냐고.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랑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엄마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랑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기가 빠져줘야 돼요. 그러면 엄마도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질 거예요. 학생인데요. 저는 특별히 또 이제 정신분석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분석이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저는 가장 해답이 될 수 있는 게 독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볼 때 레시피를 그냥 읽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정말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호작용을 통한 독서 모임을 통한 자기 심리를 들여다보고 또 치유하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좀 재정적 여유가 없는 분들도 자기를 들여다보고 또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객관화하고 이런 그런 상호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선생님께서 하고 계신 그 독서 모임의 책 선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또 거기 이제 정신분석이나 또 상담에 대한 전문가가 혹시 계신지 또 없다면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지 또 한계점은 없는지 어떤 점이 한계점인지 또 팁이 있다면 또 그런 것들이 알고 싶습니다. 맨입으로 너무 많은 걸 알라 그러네. 제가 하는 독서 모임은 그냥 완전히 무슨 전문적인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읽었던 책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을 보는 단계 같은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아주
모든 인간이 제일 어렸을 때 제일 깊이 가지고 있는 건 의존성이에요. 그러니까 의존성부터 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꽤 괜찮다는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갈 때 나르시시즘을 보게 하고, 또 형제와 경쟁하는 단계에서 만들어가지는 시기심을 그 다음에 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감정을 하나하나 보게 해주는 책들을 소개해주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책들은 다 시중에 나와 번역돼서 출간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책 이름을 알고 싶다면 제가 사실은 그 목록을 드릴 수도 있어요. 메일을 주시면. 그리고 그 책을 소개하는 책을 좀 소개해 달라 하는 제안도 많이 받는데, 그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정신분석이나 심리학이 너무 비싸고 과정이 너무 전문적이고, 그래서 제 꿈도 그거예요. 쉽고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어줬으면, 누가 만들까?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저도. 그리고 그 독서 모임의 전문가는 없고요. 한계는 그런 것 같아요. 다 심리 상담도 그렇고 정신분석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기 내면을 볼 때 정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딱 부딪히면 저항 때문에 뒤로 물러나잖아요. 우리 모임에서도 사람들이 멈칫하거나 빠지거나 물러나는 지점이 저항인 지점 같아요. 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서 그 정신분석과 관련해서 그 내면 아이의 중요성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환원주의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정의롭지 않은 상황을 봤을 때 분노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내면의 아이, 어머니, 아버지와 6살 이전의 기억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맞을 수 있는 접근 방식이지만 저한테는 그게 맞지 않거든요. 저는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선생님께서 저를 분석하고 계시다는 느낌도 들어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그 독일이나 일본이 이제 그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은 그런 피해자적인 관점을 갖지 않고 당당하게 대하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피해자적으로 행동하는가에 있어서 그게 이제 그걸 초월할 수 있을 만한 자신감과 당당함, 자유로움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런 면에서는 독일하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좀 다르게 반응하지 않았는가, 그런 말씀을, 그건 이제 제 그냥 피드백이고요. 그 다음에 들으면서 한 가지 정말 여쭙고 싶었던 게,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도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건강의 의미이겠지만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낄 때 분노하고 또 정열적으로 뭔가 작은 것부터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도 정신분석에서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제 의견에 대해서 또 고쳐주실 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보시죠. 그 정의에 대해서요. 저도 20대 때 되게 막 정의로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쪽으로 되게 막 열심히 삶의 포커스를 맞추기도 했는데, 정신분석 받고 나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큰 맥락의 우리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그 큰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각 개인들이 제 입장에서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은 내 나름의 편견이었다는 거, 내 나름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옳다는 나르시시즘적인 전제 위에서 만들어 가지는 상대에 대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분석을 받고 나서. 그래서 정신분석 받은 이후에 정의롭다는 그
그 자기 이미지를 버렸어요. 그 전에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버렸어요. 그래서 질문하신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뭐 정의라는 걸 또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또 사회의 불행을 만드는,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의라는 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양날의 칼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명백히 옳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건 일종의 그 이상화된 자기 이미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저분이 말씀한 건 지금 우리나라가 그럼. 시스템이 좀 불공정한 시스템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울쑥 올라올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뭐 철도 노조라든가 뭐 국정원 댓글 이런 거 나올 때 그 분노하고 세상이 왜 이래라고 하는 걸 세상 자체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걸 또 선생님의 이론에 따르면 내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6살 때 부모에게 야단 맞은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 아이는 좀 얘가 그러는 거지 철없는 아이가 화를 내는 거라고 함시해버린다면 우리가 우리 의지와 달리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물론 저희 한 명이 바뀌면 100명이 바뀐다 하더라도 지도자라든가 권력층이라든가 기득권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조차 화를 내는 것조차도 6살 아이야 안고 있어라 라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그러니까 공공의 그런 분노조차도 우리가 너무 내 마음속에 아이로만 환지시키는데 함몰할 수 있다라는 건가? 그런 거는 아니라는, 그런 그게 우리가 하는 말, 제가 하는 그 모든 얘기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게 아니라는 건 완전 전제를 하고 시작하는 거죠. 개인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하여튼 뭐 다양한 게 나왔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래도 이렇게 와주신 분들께 추첨하나요? 네. 아, 작지만 약간의 CD와 선물을 마련했군요. 이걸 다 적으셨어요? 아니면 코를 번호표를 하나만 뽑으면 되는 거죠? 3명? 예. 그럼 뭐죠? 그에게는 교색에 나오는 건데 안녕바다라는 굉장히 노래가 좋고 가사가 좋은 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18번. MC 더 넥스 노래 정말 좋아해요. 한 분 더. 66번?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 생신이셔서 네? 지갑하고 뭐 여권도 넣고 카드 넣을 수 있는 거랑 마련해봤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했고요. 선생님 감사드리고 2월달에도 우리 이제 요 심리 톡톡 이어지는데 2월달에 모시는 선생님은 정혜신 선생님이에요. 신경정신과 의사시고 지금 뭐 그다음에 홀가분 이런 거에서 또 치유 시스템 많이 하고 계신 분인데 2월 26일 날 2월의 마지막 수요일 날 그분을 모시고 또 마음과 심리와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질문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다 멋있고 훌륭한 질문들을 해서 이 자리가 더 빛이 났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아요. 글씨가 흐르는데요. 그죠?